잘 들으셨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또 제가 여러분들을 좀 대신해서 궁금한 것들, 곤란한 것들 이런 걸 좀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부담 없는 질문들로, 저는 부담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답하시는 분들은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대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좀 꼼꼼하게 봤어요. 그런데 많이 놀랐던 게, 저도 좀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문장이 참 좋아요. 아마 오늘 책을 혹시 구입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쓰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자기 글에 뭔가 좀 멋을 부리려고 하고 수식하려고 하고 자기를 가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 우리 김 대표님의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담백해요. 꾸밈이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글을 다루는 분이기도 하겠지만, 서울예대 문창과에서 현대시를 전공을 하셨고 일본 여운대학에서 문예평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 궁금했던 게, 문장이 섬세하고 가볍고 굉장히 따뜻했어요. 이런 분이, 이게 제가 알기로 첫 번째 저서죠. 네네. 이 앞에 책을 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내 책을 내고 싶다는 욕망이 아주 많았을 텐데 왜 이제사, 이게 지금 올해 7월 7일자로 나온 책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김 대표님의 저서가 일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책을 보면은 책방을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책방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책방을 중심으로, 출판사를 중심으로 짧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왜 책이 없었는지, 굳이 첫 책을 이 책으로 낸 이유가 있었는지 저는 꼭 묻고 싶거든요. 저 근데 출판사 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책이 정말 많아요. 저희 출판사 차려서 낸 책이 한 13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책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왜 책을 냈니?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아팠는데 아파서 좀 시간이 생긴 거예요. 예. 1년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치료받으면서 있으면서 좀 시간이 생겼는데, 그때 제 선배 중에 되게 시인인 이병률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이 출판사를 해요. 그래서 너 뭐 글 있으면 책 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은 많으니까, 아팠긴 했지만 아파서 뭐 걷지 못하고 그런 아픈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은 좀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책을 낼 욕심은 없었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좀 메모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메모라는 건 책에도 나오는데, 책방을 하면서 7주년이 될 때 77명의 손님에 대해서 내가 써가지고 미니 책자를 만들어서 책방에 오는 손님한테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아무도 모르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7년이 되던 그 전해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명씩. 제가 이제 한 120명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77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온 거 쓰는 거죠. 기억을 되살려서. 그런 게 한 3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아팠다가 그 프로젝트가 중지된 거죠. 근데 혼자 기획하고 썼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냥 글만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시인이 출판사를 하는 선배가 책 내자 하니까 시간도 있고
33명 썼는데 조금 더 많이 좀 쓰면 되겠네라고 싶어서 써봤죠. 근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고마워요. 근데 글이 좋다라고 담백하고 라이트하고 따뜻하다고 해서 그런 칭찬을 듣는 건 책 내고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되게 과장이 아니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라도 어떤 수필이라든지 뭐 산문을 다른 분들한테 제가 가르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본으로 삼아도 좋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산문을 쓰는 사람,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산문을 쓸 때, 특히 산문을 쓸 때 산문시를 꿈꾸지 않는 산문은 심심하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떤 시적인 산문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묘사하는 이주, 꾸미는 그냥 내 이야기를 담담하게 해주는 그런 산문들은 좀 심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김 대표님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양념을 안 쳐도 굉장히 맛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 사서 읽어보시고. 시인한테 문장을 칭찬받는 것만큼 큰 영광이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자, 잠깐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제가 좀 궁금했던 게, 한국에서도 문학을 전공을 하셨었고 일본 가서도 물론 뭐 직장생활을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또 하시는 일들이 한국 문학을 일본에 소개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이렇게 저는 우물안 개구리거든요. 아주 우물도 작은 우물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인데 이 바깥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거칠게 말하면은 한국 문학과 일본 문학의 어떤 차이, 어떤 점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런 책들이 예를 들어서 히트를 했다. 그럼 일본에서도 똑같은 책이 일본에서 히트한 건지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어서 일본의 책을 소개할 때 어떤 기준은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한국의 책들을 일본에 소개하거나 번역하는지 혹시 대답하실 수 있나요? 되게 큰 질문이네요. 예. 그래도 해야죠. 예. 한국 문학이 일본 문학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일본 미디어로부터. 제가 제 어렸을 때 얘기 조금 했었잖아요. 그런 캔디 보고 마징가 제트도 보고 일본 노래 배우고 따라 하다가 나중에 온 게 무라카미 하루키랑 요시모토 바나나, 뭐 에쿠니 가오리 이런 사람들을 읽게 됐는데, 제 얘기만이 아니라 소설가 김연수라는 사람, 그 70년생이거든요. 한국과 같은 나이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그 사람 인터뷰에 보면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한 거죠. 소설 쓰는 공부를. 근데 소설을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읽고 나도 소설을 쓸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대들은 소설을 쓴다라고 하면 뭐 태백산맥 있고 그런 민족과 이데올로기와 그런 것들에 압도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의 억압이 있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런 사적인 이야기, 내밀한 개인의 이야기도 이게 소설이 되는구나 라고 그 사람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런 작가들이 물론 한강도 그럴 수 있고요. 박민기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김영하도 그렇고 김연수 역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얘기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일본 소설들은 거의 많이 그래요. 자기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만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의 작가들은 무라카미한테 배웠지만 여기에 그런 역사 문제라던가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항상 잘 녹여서 쓰는 게 한국 문학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젊은 작가들,
젊은 작가들은 그거를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자기들이 배울 부분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작가들이 토크쇼 오면 늘 한마디씩 하는 그 란에 그 부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큰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 정도? 예. 그러니까 그런 큰 차이는 없는데 한국의 작가들은 여전히 크진 않지만 역사 문제,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낸다는 점. 근데 한국 문학의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 그래도 지금은 6.25, 뭐 세월호, 이제 좀 있으면 12.3 계엄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소설가들이 놓치지 않고 작품 속에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네. 우리나라 어떤 문학 작품들이 지금은 많이 좀 변했습니다. 80년대, 7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문학은 너무 어떤 역사주의 혹은 사회주의, 사회성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나. 쉽게 말하면 사적 자의 공적 승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를 공적인 부분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때 그 문학이 의의가 있다. 네, 내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심지어는 한때 타겟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자질구레한 내 일상을 이렇게 까발리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00년대를 넘어서 어떤 그것의 반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때 우리나라 문학이 너무 나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나가지 않았었나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일본 쪽에 자기 개인 이야기를 소설화시키고 문학화시키는 게 오히려 이제 부러운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번역을 주로 하거나 소개하는 책들은 그런 이유로 나가나요? 꼭 그 이야기 안에 그런 역사적인 이슈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데요. 예. 그래도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많은 작가들이 단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작품만 찾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거의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SF. 일본이 SF 추리 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의 SF가 굉장히 또 인기를 얻게 됐어요. 한국의 SF는 세계관이 약간 좀 작아요. 작은데 휴머한 거예요. 보통 사이언스 피지컬이기 때문에 되게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국의 SF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건데 약간 판타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초엽 작가, 천선란 작가, 정세랑 작가가 인기가 있어요. 예. 제가 저기 일본 애니메이션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네. 비밀의 칼날 시리즈를 네. 보다가 영화 극장판으로 나오는 걸 모자라서 집에서 다시 또 보고 있고. 근데 어떤 일본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문학이라든지 예술 부분이. 그래서 독특한 일본만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 혹은 문학 안에서도 일본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김 대표님하고 잘 어울리던가요? 저는 만약에 그걸 일본 문학이 좋았다면 일본 문학을 내는 출판사를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 일본 문학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한국 문학을 제가 좀 더 읽었고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일을 한다면 자기가 좀 알고 있고 또 재미있고 그다음에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점을 잡은 거죠. 대신에 제가 출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문학을 한국의 출판사들에게 소개하는 것들은 하죠. 물론 그 연장선이 될 텐데 사실 김 대표님을 우리 팽사리에 모셨을 때 가장 주된 이유가 이 소설 토지를 전권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어판으로 작년 10월 달에 번역을 다 마쳤어요. 출간을 하셨는데 그때 하무관장하고
참 놀랐죠.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무모한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이게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 한국에서도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 이 수문을 일본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토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토지 쓴 사람이 박경미라고 하는 작가 아닙니까? 박경미 선생님은 대놓고 나는 반일 작가라고 했던 사람이었고, 일본 상고라고 하는 박경미 선생님의 상문에 보면 나는 반일 작가다. 물론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반일 작가이긴 해도 반일본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에 대한 폭력,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를 하지만은 인간적인 일본인을 내가 싫어할 이유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과 일본인을 구분할 만큼 우리가 디테일이 있지는 않아요. 뭐 지금도 일본은 역시 우리의 무의식에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뭐 한일전 스포츠만 붙으면은 그냥 전쟁 아닙니까? 그런 판에 박경래 선생님을 책을 내는 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토지를 전권을 출간한다는 소식이 우리 박경래 문학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데, 내심 걱정이 되는 게 저게 장사가 될까? 혹시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 안 하죠. 예. 토지를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은 굉장히 제가 어려서부터 토지 읽고 자란 사람이에요. 토지가 한꺼번에 다 안 나와서 저 고등학교 때 그때도 이렇게 어쩌다 한 권씩 나왔던 거라서 그걸 찾아 읽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도 읽고 이제 제가 그 물려받는 거죠. 다 읽고 나야 제 순서가 오는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출판사를 했는데 2000년대 이후의 작가들, 그 한강을 비롯해서 지금 냈던 김연수, 박민규 뭐 이런 사람들은 다 2000년대 이후에 작품을 쓰고 유명해진 작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이 그 일본의 젊은 사람들과 그렇게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내고 나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우리 회사도 좀 단단해지면 이런 큰 뼈대가 있는 작품을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토지를 할 것인가, 혼부를 할 것인가를 제가 막 가늠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토지를 내기로 했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토지를 내야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토지를 낸 출판사라고 인정을 받잖아요. 이 말은 토지는 돈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투자를 한 거죠, 제가 토지에.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일교포 의사였던 김정출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병원도 많이 크게 지어서 하시고 또 민족학교도 세워서 학교 이사장님도 하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나 이 토지를 내고 싶다. 선생님 도와달라. 라고 이제 선생님 설득을 해서 하자라고 했어요.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러면 돈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안 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계속 졸라요. 그랬더니 당신 와이프가 아직 오케이가 안 났다고 해요. 그래서 와이프 사모님께 제가 인사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막 날짜를 안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힘들죠. 일은 다 김용주 이사장님 만나서 허가도 받았고 번역자들 세팅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돈이 준다고 하신 분이 안 주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모님 만났어요. 저만 가면 제가 좀 순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새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번역하시는 분 2분하고 편집을 맡아주실 분, 그래서 총 4명의 여자가 선생님을 만나러 가서 사모님한테 이쁜 짓을 했죠. 그리고 나서 돈이 들어왔어요. 돈도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한 권을 내면 넣고 한 권을 내면 넣고.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그 회계 담당이신데 한 번에 줬으면
큰 돈을 받고 다른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셔서 완강이 됐죠. 내년에 그분도 한번 모시고 올게요. 김정주 선생님. 아니,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곳이 병원인데 네. 지금 의사 선생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분의 의사를 존경하거든요. 네. 한 분이 김정출 의사, 한 분이 안중근 의사고. 뭐 이게 이번에 작년에 토지를 낸 걸로 가지고 이번에 무슨 상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토지로 받아서 사실은 아까 한강의 노벨상을 먼저 말해버려가지고 못했는데 10월 10일에 한강의 노벨상을 받았다면 10월 4일에 저희가 토지 일본어판 번역팀으로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10월 4일에 서울에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 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쿄로 가서 10월 10일에 노벨상 발표까지 굉장히 기뻤는데 그런 기쁨들이 계속 저한테 지금 오고 있어요. 쓰나미처럼. 어제도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한국에서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은 받을 수도 있다 싶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상을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그 대통령상을 받았던 것보다 한 13배 정도는 기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잖아요.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쓴 것인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뭐 쿠원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문학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저는 또 보거든요. 그래서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시상식은 12월 중순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번역하신 분들에게 또 이 기품을 알려드렸더니 일본인 두 분이 되게 담백하게 멋진 송년회가 되겠네 이렇게 왔어요. 네. 아이고 축하드려요. 박수 한번 쳐드리죠. 감사합니다. 아직은 언론에 공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 공간 안에서 우리들이 축하를 해드리고 근데 저녁에 제가 궁금해서 상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끝내 답을 안 하시네요. 상금도 있어요. 대통령상은 상금이 3천만 원이었고요. 이거 다 썼죠. 예. 작년에 그 통영에 가서 그 출판 기념식 하느라고 열심히 썼고요. 올해 그 신문사가 주는 상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도 크죠, 저희한테는. 네. 아주 약소하네요. 근데 제가 그 일본에서 이제 상을 그것도 토지를 번역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꽤 좀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궁금했거든요. 일본에서 일본말로 번역되어 있는 토지를 본 독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가 토지를 보는 것과 일본 사람들이 토지를 보는 게 당연히 이제 같지 않을 텐데 아무래도 토지라고 하는 작품 자체는 민족주의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고 뭐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감정이입이 되고 통일시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작품 속에 느껴지는 것들이 크게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테죠. 근데 일본에서 토지를 읽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지 그 어떤 느낌들은 어떻게 받았을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지금 그 토지를 읽는 모임이 일본에서도 결성이 되었어요. 물론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저희 회사랑 같이 하는 토지 독서 모임이 하나 있고요. 또 지방에서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한국 신문사들한테도 늘 받는 질문이에요. 일본에서 토지는 어떻게 읽히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만 소설로 읽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국 문학 박경리 선생님이 반일 작가였다라고 하는 거랑 그건 그 개인의 퍼소널리티지만 우리는 토지라고 하는 소설을 읽는 거예요. 예. 작품을 그냥 읽는 거예요. 예. 작품 속의 캐릭터들을 읽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멋지게 꾸민 게 아니고
그 토지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월선이를 좋아하고 주가비를 좋아하고 주가비가 불렀던 세타령을 자기가 또 배워서 우리들한테 또 들려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읽는 거지 박경리 선생님의 어떤 반일적인 감각을 읽는 것이다 라고는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또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거의 많은 저희가 문학기행 다녀보면서 한 30명 정도 같이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한 독자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제가 한국 문학을 번역 출판합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도 그만하려고요. 일본 문학이다, 한국 문학이다가 아니라 한강 문학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이다, 김연수의 문학이다라고 개별적인 이제 작가들의 이름을 붙여야지 이렇게 국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랑 똑같이 박경리도 그냥 토지를 읽는 거예요, 저희가. 소설을. 예. 갑자기 부끄럽네. 그런 생각을 이제 저도 해 오는 거죠. 예. 이 업을 하면서. 우리 DNA 안에 그런 쪼잔함은 없었을 텐데, 책을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문학 작품을 문학 작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읽기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일본 토지 독자들이 토지를 읽는 그 태도 방식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기 토지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마음에 들던가요? 저는 그 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올선이죠. 근데 정말 그 토지 독자 중에 남자분인데 토지를 3번 읽으셨대요. 정말. 그리고 올 때마다 막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가비 좋아한다고. 주가비를 너무 좋아해서 작년에 토지 문학기행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묘소에 이렇게 쭉 늘어선 이유가 있어요.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지도 못하고. 근데 그분이 노래를 하나 하시겠대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토지를 읽었는지 아까 무덤 이렇게 딱 섰었잖아요. 한 명씩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 차례가 오니까 자기가 노래를 하나 하고 싶다고. 주가비가 불렀던 노래라고. 그래서 세타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잘하진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찡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예. 그런 분들. 저기 지금 뱅사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데 토지를 다 읽고 뱅사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문학기행 뱅사리 와서 몇 년 됐습니다. 토지를 누가 썼느냐 물으니까 지참파 떼게 썼다고. 이런 지경인데 여튼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를 3번이나 하다 보니까 읽지 않아도 읽은 듯한 기시감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토지를 객관적으로 문학 작품으로 다시 보고 있는 건 오히려 우리 김 대표님 덕분에 일본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가 아시다시피 6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94년에 탈고를 했거든요. 우리 25년 동안 한 사람이 그게 매여가지고 놀랄 만큼의 어떤 집중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우 관장과 같이 이렇게 늘 토지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박경리 선생님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하고 그 뒤에 늘 나오는 이야기가 토지를 25년 동안 한 작품을 갖고 썼다면은 시작할 때의 박경리와 끝났을 때의 박경리가 같은 사람이었겠나. 25년이 지났는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소설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가 끝났을 때 그 생각을 초지일관 유지하면서 끝냈겠나. 중간에 삶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텐데 토지가 끝났을 무렵에 박경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작품을 쓰는 것은 작가지만
그 작품이 작가를 또 다르게 변화시켰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10년에 걸쳐가지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작을 15년에 시작을 해서 25년에 아직 14년에 시작해서 24년에 1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책 한 권을 일본어판으로 번역을 해내려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었을 텐데 번역을 시작했을 때의 김승복과 번역을 끊어놓고 나서의 김승복이 달라진 건 없었나? 그 김승복은 출판사 사장이고 번역가가 번역을 한 거죠. 번역 사장은 이 번역가들이 기간 안에 번역물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독려를 하죠. 그리고 독려를 그냥 메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만나서 밥도 사고 술도 사고散歩도 하고 계속 이제 그 사람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장의 일이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거. 그거 플러스 마음을 일으키는 거. 네. 그게 돈의 힘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돈은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쓰죠. 네. 마음을 쓰고 여행도 같이 가고 1박 2일 같이 가고 뭐 같이 그 번역가 둘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따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했는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토지를 내가 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번역가 2명을 섭외를 하고 1권을 요시카와 상이 하고 2권을 시미즈 상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책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 문장을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희의 말투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나눠서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교적자와 편집자는 일관된 사람이 똑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4사람을 팀으로 만들었어요. 편집하는 사람도 한 사람, 교정하는 사람도 한 사람. 이 사람이 쭉 1권부터 20까지 가야지 그 사람이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1권 하는 사람, 2권 하는 사람 나눠지기 때문에 저희가 등장인물들 이름 처음부터 다 만들었어요. 그 한자가 없는 이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 한자로 이름 만들고 이 사람의 어투, 어법 이런 것들 노트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온 거죠. 그런 제작 노트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저희가 처음에는 7년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사장. 시간이 가는 것만큼 돈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7년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이 4사람을 여행을 시켰어요. 원주에 가서 이게 평사리도 보고 일주일간 이 무대를 보게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내야 되니까.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간도도 가요. 힘을 얻으려고. 예.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사할린도 가요. 사할린도 가고 이제 그 무대지를 갔는데 어느 날은 사할린이가 갔었는데 거기에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데 조선과 관련된 그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좀 이상한 거예요. 너희는 왜 왔니? 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토지라는 작품을 얘기했대요. 토지가 이렇게 나왔고 일본에서 번역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통역하는 분이 근데 왜 이제 왔니? 그랬대요. 진즉에 와서 진즉에 책을 냈어야지 왜 이제서야 왔니? 선생님도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왔니?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부끄러웠다.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 잘 나왔어요. 그런 제작 비하인드들이 좀 있죠. 네. 번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하는데 한나라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언어의 구조물, 문학 작품을 어떤 다른 나라의 말로 그대로 옮긴다는 건 굉장히 지난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아시다시피 소설 토지는 그 사투리의 그 어떤 맛,
사투리 자체가 전달하는 정서가 많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투리를 안 쓰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게 뭐 경상도 사투리, 하동 사투리를 어떻게 일본말로 번역하겠어요? 그럼 사투리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근데 그 토지뿐만이 아니라 크온의 어떤 정책인데요. 한국 문학을 번역을 하는데 다양한 사투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의 어느 특정 지역의 사투리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를 뭐 동북지방의 사투리를 했을 때 사람들은 동북지방으로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그 오해는 좋은 오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크온을 할 때부터 사투리는 그냥 표준어로 바꿔 쓴다라고 했어요. 그 사투리를 살린다고 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서 작품에 깊이 들어가는 걸 방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표준말을 쓰고 있는 주갑이. 네. 그렇지만 어투에서 나이가 좀 있고 지긋하고 약간 그 지방 출신이구나라고 하는 건 낼 수 있잖아요. 여튼 뭐 토지가 일본어판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 경이로운 일이고 또 그게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미치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말 한국에서 문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내년에 이제 박경일 선생님이 탄생하신 지 10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하우 관장님하고 우리가 이제 의논 단계에 있는데 내년 5월 5일이 박경일 선생님이 돌아가신 기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5월쯤 해서 토지를 읽는 일본 독자들하고 한국의 독자들의 어떤 미팅을 주선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한번 해볼까 뭐 생각을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거가 있나요? 내년 5월 한 22일쯤 금토일 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본 독자들과 함께 올게요 여기에. 그러면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고 아까 그 시 읽어주시고 아까 시화전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들도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본 독자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 엉덩이 도닥도닥해서 우리도 하자라고 하고 싶어요. 일본에서 토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제가 오늘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여주고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토지를 냈습니다라고 이제 여러 지역 한국에 돌아다니다 보면 토지를 읽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천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다라고 들었고 괴산에서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기획하는 사람이잖아요. 약간 여러분들에게 부탁이라고 할까 제안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읽는 모임들을 하동에 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일본에서도 물론 올 거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모이는 건 어렵다면 도장 찍으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토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을로 거듭나면 하동이 박경리 문학관이 훨씬 더 빛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관장님 어떠세요? 아마 뭐 하우 관장님이 할 겁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작품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평산이라고 하는 공간도 이게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이게 평범한 시골 마을이 지리산 한 사람이 문학 작품으로 인해서 현실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문화 관광 사업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문학 작품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거죠. 현실을 변화시키고 독자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물론 문화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평사리를 둘러보시는 분들은 이전의 평사리를 상상할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이 바뀌어버렸는지 정말 상전이 백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박경리 선생님이에요. 내 작품이 지리산을 망쳐놨구나. 그래서 토지문학제 열리고 했을 때 첫 해에 아주 모시고 오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싫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공간도 박경림 문학 이기가 지금 전시실이었거든요. 이 건물이 전시실이었는데 그때 박경림 문학관이라고 붙이고 싶었는데 박경림도 쓰지 마라. 토지문학관이라고 하려던데 토지도 쓰지 마라. 그러니 그냥 그때 요 건물의 명칭은 또 병사리 문학관이었습니다. 그건 병사리는 행정지명이니까. 그래서 병사리 문학관을 쓰고 있다가 박경림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밑에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박경림 문학관 전시를 쓰고 있는데 여튼 오늘 우리 김성국 대표님을 모시고 긴 이야기를 시간 강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 객석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질문 순서를 객석에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국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질문할 게 없나요? 뭐 맨정신에는 곤란합니다. 아무도 없어서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네. 마이크 없어도 들리죠? 네네. 네, 하여간 우리 김승복 대표님 오셔서 좋은 강의도 해주시고 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잠재력 같은 걸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 한일 독자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바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김남호 선생님께서 그 박경리 선생님 이제 항일 작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앞으로 그런 표현을 안 쓰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님이 인터뷰나 뭐 글에서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신 적은 있지만 토지 속에는 유인실과 그 오가타 지로의 사랑 이야기가 물씬 나오고 또 쇼지라는 아이까지 낳고 그래서 국경을 뛰어넘은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한국이나 일본의 독자들 마음속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에피소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볼 때도 박경리 선생님이 그 저항하거나 싫어했던 부분은 당연히 폭력적인 관계 또는 제국주의적인 수탈 관계 이런 것들을 싫어했던 것이지 반일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도 글을 쓸 적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나 경제를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를 반한 작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작가들이 더욱더 추구해야 될 일이라는 점에서 친일 작가 또는 반대로 반일 작가 또는 항일 작가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가 안 쓰도록 하는 것이 진짜적인 그 교류와 평화와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본 작가들 독자들이 유인실과 오가타 지로 사이에 그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그 유인실과 오가타 이야기는 내년에 제가 데려와서 공개 토론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죠. 네네네. 그 이제 여기 하동에 가서 하동의 그 토지 독자들과 교류하자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토지를 가지고 퀴즈 대회를 열자고. 그래서 문제를 지금 만들었다고 저한테 막 오고 있어요. 그 내년 정말 기대됩니다. 토지 배틀인 거죠. 。 .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좀 가슴이 벅차서 하고 말 질문할 것도 많은데 좀 많이 이렇게 벅차요. 잘 들려요. 네. 근데 제가 오늘 기운이 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토지 우리 토지 이륙 연구에는 이제 본문도 중요하지만 문학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변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작품 보셨듯이 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문학 작품과 어떻게 하면 같이 친숙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내년에 5월 달에 오신다 그러면 사실은 뽑아보니까 몇 개월 안 되더라고요. 네. 넘어가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좀 준비하는 고민을 해보겠고요. 네. 일본 독자들도 그냥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미리 좀 많은 질문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인물이 다가오는지도 미리 좀 하면 우리하고 시각이라던가 이런 거를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거 미리 알려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은 관장님께서 한국 그 토지로 이어진 한일 독자들이 글을 써서 책자로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저도 굉장히 거기 동감하고 심지어 저희는 사실은 독서회를 하고 다 레포트를 남겼거든요. 지금 저희가 같이 읽고 있는 게 9권까지 읽었어요. 예. 9권만큼 굉장히 두꺼운 노트 그 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일본어로 만들어졌지만 한국어로 만들어서 같이 책자 내는데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공통으로 지금 질문지 만들어서 각자가 또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학 작품을 분석하지 않고 향유하는 거 제대로 어떤 토지라고 하는 작품을 읽고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것도 일본 독자들하고 같이 또 연대해서 또 토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또 새로운 어떤 해석,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우리 안에 주고받는 어떤 의논들, 의견들에 고착되기 쉬운데 또 다른 시각에서 다른 틀에서 또 본다면은 훨씬 더 그 향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뭐 내년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네 말씀하시죠. 저는 뭐 깊은 질문은 아니고요. 좀 얕은 걸로 해서 혹시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엄청 좀 강단이 필요하고 엄청 힘든 고비가 많이 있었을 텐데 아까 뭐 이렇게 편집자들과 이렇게 번역가들한테 응원하려고 마음을 많이 써줬다는데 이제 정작 혹시 자신을 위해서 어떤 힐링 방법으로 이렇게 그동안 극복해 왔는지 그것도 살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뭐 한 게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책 기획을 해서 책이 나오고 그러면은 정말 기뻐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10사람을 뽑으라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근데 그 토지 20권을 다 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보다 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저의 힐링 방법은 소설을 읽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일 때문에 읽는 소설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 때문이 아니고 진짜 나 혼자 즐기고 싶은 소설들은 항상 이렇게 쟁여놔요. 그리고 시간이 났을 때 꼭 그거 읽죠. 예. 그러니까 저는 소설이 약이에요. 근데 소설이 때로 병이기도 하긴 해요. 예. 약을 잘 쓰셔야 되는데 네. 거기 지하나 선생님이 질문하신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 힐링을 하셨나 하는 게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이 책에 제가 그 구절만 제가 발췌해놨네. 190페이지입니다. 나는 거의 석 달 동안 이 대작과 함께 지냈다. 앞부분이 뭐였느냐 하면은 원고 청탁을 한다든지 책을 낼 때 한국에 있는 전형한 작가들에게 무슨 아마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내상을 좀 입어가지고 나는 거의 석 달 동안 이 대작과 함께 지냈다. 이 대작이 지금 토지를 말하거든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박경리 작가에게 존경심이 생겼고 그녀는 내게 작가를 넘어 선생이 되었다. 이 장대한 스토리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식민지와 피식민지라는 이분법이 아닌 인간이 대자연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궁극적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마지막 건의 책장을 덮은 무렵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주저앉아 있던 김승복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다. 좋은 예술은 사람에게 동력을 준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토지를 번역 출판하고 싶다는 의지도 함께였다. 그러고 나서 바로 원조로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네. 우리 관장님 관장님. 예, 사실은 이제 그 내년도에 그 계획을 지금 잡으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사실은 예산을 지금 칼질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김성국 대표도 어제 저녁에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그걸 들으니까 저도 한 기획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따르륵 돌아가면서 어떻게 저걸 받을까,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 머리를 또 밤새 굴려봤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 좀 좋은 기획들 이거 하려면 지금 올린 그 예산에 한 10배는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적게 올렸을까? 예, 지금 뭐 조금 뭐 깎일 것 같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해서 또 혹시 우리 그 군 의원님이나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옆에서 쿡쿡 찔러서 자르지 마시라고 오히려 더 정액시켜 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옛날에 저희들 그 토지문학회 할 때 매년 이렇게 토지 퀴즈 아카데미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최근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마구 해봤습니다. 어쨌든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내년에 또 내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또 도와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 거 있습니다. 네, 네. 예, 토지 말고 박경리 선생님 작품을 더 지금 소개할 만한 그런 계획, 하고 싶은 그런 계획 이런 거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니고 저희가 중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보다 재정이 좀 탄탄한 곳에 한 권이 나오게 돼요. 아마 내년쯤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거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토지가 나왔는데 박경 선생님의 다른 단행본들이 좀 나오는 게 좋겠다 저도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이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나올 거고 이제 그게 또 나와서 큰 출판사가 마케팅하면 또 다른 책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그거에 뭐 전심전력을 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그런 일 같아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또 뭐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그럼 한 번만 더 받을게요. 예. 자, 우리 서 대표님.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예, 길게 하셔도 됩니다. 원래 이름이나 네이밍이 네. 원래 이제 그것대로 산다 하더라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대표님 이름은 미루 짐작근데 제가
뭐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네. 저 책거리는 네. 제가 지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특별한 의미가 네,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쿠온, 주식회사 쿠온은요, 한자로 구원이라고 써서 불교에서 좋은 것은 오래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 쿠온도 물론 오래 가겠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 소설들, 좋은 작품들이 오래 갈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쿠온이라고 서슴없이 지었고요. 책거리는 우리가 그 책 한 권 떼고 하는 책거리 파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그런 책이 있는 곳에서 파티하고 싶어가지고 책거리라고 지었어요. 책거리를 만든 게 2015년인데 사실은 2011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책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책방을 파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분 건축가한테 제가 문의를 했더니 그분이 동경 시내에서 한국 책을만 파는 데가 되겠니? 음식점도 있고 뭐 한국 관련 여러 군데 뭐가 있어야지 책방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거리 구성을 하다가 K 빌리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K 빌리지를 만들겠다고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어요. 2011년부터. 근데 안 찾아져서 2015년에 그냥 책거리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K 빌리지도 만들자라고 하면 여기 제가 서 대표님도 알게 됐고 그 사업하시는 서 대표님도 알게 됐고 그래서 K 빌리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들어도 되겠죠, 여러분? 예. 1시간 45분쯤 됐습니다. 아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고 우리 서 대표가 질문하셨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인터넷에 그 구자가 구원인데 한자로 뭘 구자, 네. 영구적이다 할 때 그 구자, 그 뒤에 뭘 원자, 그래서 구원이 아마 일본어로 발음하면 구원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정말 멀리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콘서트 대표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여튼 저기 우리 김승국 대표님들 하는 말이 책을 읽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책을 사는 사람은 더욱 아름답다. 많이 봐주시고